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71강 김종필과 중앙정보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네, 완연한 봄이네요. 이제 예. 3월이 이제 이제 다 지나고 4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네. 오늘 이 즈음에서 3월 지나고 4월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오늘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엊그저께 아베 총리가 망언을 했죠? 네. 그분은 워낙 망언을 많이 하셔서 예. 이번에는 또 어떤 망언을 했을까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네.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다. 참, 예. 인신을 매매했다라고 하는 건 이윤을 목적으로 네네. 사람의 몸, 신체를 구속했다라는 네. 건데 네. 국가에 의한 일본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그렇죠. 희생이죠. 책임 회피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책임 회피를 하는 거고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게 돌리는 네네. 아주 비열하고 네. 아주 비겁한 네. 행위인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일본의 주장은 이런 식이죠. 전쟁에 대한 네. 책임은 일본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전범 국가들도 있는데 왜 자꾸 일본만 네.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있죠. 그럼요. 지속적으로. 그러나 네. 일본은 한 번도 네. 그런 적이 없었고 오히려 고노다마라든가 네. 이런 여태 지금까지 있었던 일본의 어떤 미흡하지만 그나마 사과, 사죄, 전쟁의 네.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들까지도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렇죠. 시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메르켈 총리, 독일 총리조차도 일본 아베 총리를 직접 만나서 예. 이와 관련한 과거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예. 사죄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할 정도로 다른 이 전범 국가들은 분명히 이 잘못을 짚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베 그렇습니다. 총리가 분명히 이 역사를 바로 인식하는 것부터 그리고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부터가 첫걸음일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 그게 바로 이제 1966년 3월 30일 날과 네.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일본군 위안부 즉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 중에서 네. 이제 중국 동포였었던 정학수 할머님께서 네. 58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조국의 품으로 귀국을 하신 날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지금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몇 분 살아계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점점 더 연세가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집회하면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알게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디 이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이 많은 이 전범들이 부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오늘의 역사로 살펴볼까요? 지금 지금 우리 청년들이 3포 세대에서 5포, 네. 7포, 9포 세대 희망이 없죠. 네,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상태인데요.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삶의 문제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1557년 그러니까 조선 명종 시기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서민들이 도탄에 빠졌던 때가 있었군요. 1557년 4월 1일 황해도에 도적들이 횡행한다라고 명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황해도 그러니까 이제 1557년이면 16세기가 되는 거죠. 16세기가 되고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도 없었고 그렇죠. 15세기, 16세기가 바로 정치가 좀 안정되었었던, 즉 훈구파,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했었던 훈구 세력, 조선 건국
에서 훈구 세력으로 그다음에 또 살인이 집권기로 넘어가는 네. 나름대로 정치가 좀 안정되었었던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파탄이 나서 전국적으로 도적들이 횡행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위정자들이 당시 양반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었던 가렴주구가 네. 농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했었던 네. 것이 주된 이유였겠죠. 네. 이 도적 바로 이제 그 황해도를 중심으로 했던 도적 중에 우리가 가장 유명한 도적이 있죠. 임꺽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조선 후기 실학자였었던 성호 이익 선생께서는 조선의 3대 도적으로 네. 홍길동, 장길산, 네. 임꺽정. 임꺽정은 실존 인물이죠. 네네. 예. 홍길동은 그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그 허균의 한글 네. 소설이었던 그쵸. 홍길동전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이제 홍길동을 사칭하는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임꺽정의 나는 역대 그러니까 도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반란이다라고 네. 이제 보는 게 좀 맞을 겁니다. 네. 실제로 네. 3년 정도에 걸쳐서 3년 넘게 관군과 정부와 대립하면서 대립을 했었다는 네네. 것이고요. 이 굉장히 격렬하게. 그렇죠. 명종실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네네.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네.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다. 오늘날 재상들의 탐욕스러운 풍습이 한이 없기 때문에 수령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권력자들을 섬겨야 하고 그 돼지와 닭을 마구 잡아 못된 짓을 네. 가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곤궁한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면 네. 임꺽정의 난이 일어날 리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도저히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다 못해 이제 임꺽정이 난처럼 예. 들고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당시 그 명종 때는요, 그 당시 실권자가 그 문정왕후. 네. 문정왕후의 그 동기, 오빠죠. 윤원영. 윤원영은 그러니까 명종의 외삼촌이죠. 그래서, 외척이, 그 다음에 또 그 왕후의 친인척이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임꺽정이 활약했었던 황해도 지역의 지방관들은 대부분 명종의 어머니였었던 문정왕후의 친정 식구들이었다는 거죠. 다 그 집안 식구들이 해먹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뭐 능력에 따라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친인척들끼리 해먹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뭐 심각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3년간의 저항과 항전 끝에 임꺽정은 친구였었던 서림이의 배반으로 체포되었고 목숨을 그쵸, 마치게 됐죠. 예. 이렇게 됐었고요. 이 임꺽정, 역사에 묻혔던 임꺽정을 네. 현실로 드러냈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사람이죠. 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임꺽정을 쓰신 바로 벽초 홍명희 선생님이시죠. 예. 그 당시 아까 이제 조선의 3대 도적 네. 성호 이익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선의 3대 천재,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3대 천재 최남선, 이광수, 네. 홍명희라고 네. 하는데 최남선과 이광수는 친일파죠. 매국노들이죠. 네. 천재적인 이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나라를 배신한 그렇죠. 매국노가 된.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 천재적인 소질을 썼었던 거고요. 네. 이 홍명희 선생님은요, 그 신간회의 부회장을 역임했었던 분이고요. 네. 사회주의자이면서 독립투사였었고요. 네. 분단된 이후에는 북한에서 부소상을 네. 지낼 만큼. 참. 예. 그래서 이 홍명희 선생님은요, 민족을 일제강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으로 민중의 결집, 네. 이런 것들을 원했었고요. 그러한 마음, 그런 애국 애족의 정신을 통해서 임꺽정이라고 하는 대하 소설이 네. 나오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요즘도 이 젊은 층들을 비롯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고혈을 짜내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이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재산이 대거 또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산이 많이 또 상승했다고. 답답하죠. 네, 그런 걸 예. 보면 정말 임꺽정의 난 등등 해서 참
이 국민들이 너무나도 살기 어려우니까요. 뭔가 좀 들고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네.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항에서 이제 밀란의 수준으로 가게 되면요, 그 백성들이 목숨을 버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판단을 하지 네. 않았을까요? 그런 수준까지 가지 않게끔 잘 서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안는 것이 바로 정부 관리들, 이 위정자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또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1862년, 그러니까 네. 19세기죠. 네네. 세도 정치가 아주 극에 달했었던 시절입니다. 1862년 음력 4월 4일 경상도의 안핵사 박규수 선생께서 네네. 진주 밀란의 원인은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욕과 가렴주구 때문이다라고 조정에 보고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박규수 선생님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네, 이 성함이 낯이. 예. 이 박규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개화파 인물이라고 하는 박규수, 개화파 인물이라고 하는 김옥균, 서광범, 네. 서재필 등의 어떤 정치적 지주였다라고 하는데요.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과 같은 반란, 이 사람들은 반란 네네. 세력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봐야 돼요. 네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박규수 선생님하고 이 갑신정변의 주역들하고는 별개 굉장히 예.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박규수 선생님이 보고를 했었던 1862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보다 50년 전, 그러니까 1811년에 서북 지방에서 네. 홍경래의 난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 지방에 대한 차별 정책, 그 다음에 또 평안도 그 지방관들의 어떤 가렴주구, 가혹한 수탈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삶이 파탄났었던 거죠. 그래서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밀란이 일어났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1862년까지 꾸준하게 밀란이 일어나면서 1862년에 진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주 밀란이 발생하면서 밀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그러면 거의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민란이 일어났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이게 네. 바로 이제 세도 정치 기간. 그러니까 정조 이후에 정조의 아들인 나이 어린 아들 순조가 네. 즉위하면서부터 외척들이 정치를 장악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을 치는데 급급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계속 그 풍양 조씨라든가 안동 김씨라든가 하는 외척들이 굉장히 이 그렇죠.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었던 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안핵사니까 그 진주 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박규수 선생입니다. 이 박규수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암 박지원 네 손자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런 안핵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관리들의 탐욕, 네네. 부정부패, 백성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들을 중앙에 보고했지만 이것이 묻히게 되는 거죠. 세도 정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목숨 걸고 고언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아예 먹히지가 않는군요. 들어먹히지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탐과 놀이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을 했지만 네. 조선 정부는 그 삼정의 문란, 백성들에 대한 수탈을 바로잡을 시책을 실시하는 신용만 하죠. 지금이랑 비슷한데요. 그렇죠. 지금 막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서민생활들이 파탄 나니까 이자를 좀 낮춰주면서 대출 받아라.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이게 시한폭탄을 점점점 이게 부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신의 임기에만 이런 것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과 마찬가지로 지배 권력들은 전혀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피해를 보는 게 없으니까요, 지배 권력들은. 그래서 그 박규 선생님의 어떤 개혁적인 정책, 그런 어떤 나라를 위한 개혁의 요구들이 묵살이 됐죠. 네. 그러다가 박규 선생님이 출세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된 게 바로 이제 고종 때입니다. 요때가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식인데요. 네네.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조리, 민생을 지키려고 하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 부조리에 대한 저항에 대한 어떤 개혁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인정을 받아서 평안도 관찰사로, 평안감사로 제수가 됩니다.
한참 있어서야 이제 겨우겨우 되는군요. 그런데 요때가 바로 1866년에 그 대동강으로 올라온 미국의 군함이 있죠? 네네. 바로 이게 제너럴 셔먼호죠? 네네. 이때 바로 이제 평양 감사가 박규 선생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제너럴 셔먼호가 그 평양 대동강 거슬러 올라오니까 오지 마라. 라고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가 그러한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고종의 승인 아래 철산부사 백낙연과 함께 셔먼호를 침몰시키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이제 역사 속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던 박규수 선생께서 직접 이 밀란이 일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뭐 제대로 고언을 하기도 했던 그런 날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뭐 박영료, 서강범, 김옥균과 네. 같은 네. 일본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국정을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었던 네. 이 사람들이 영모 세력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뭐 우리 박규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될 것은요. 1875년 운요 사건, 그다음 네. 또 그 다음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지 네.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의 일방적인 체결을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박규수 선생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 개화파라고 하는 김옥균, 박영훈, 서강범하고는 어떤 정책적 지향이 굉장히 달랐다라고 네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역사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저희가 잠깐 빼먹을 뻔했는데요. 4월 3일이 또 중요한 날이잖아요. 예. 잠깐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잠깐만 언급하자면 우리 또 4월 3일. 제주 사사방쟁이 있었던 날이고요. 예, 맞습니다. 네, 뭐 2006년이죠. 네. 국가 원수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 4.3 네.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에 직접 네. 참석하셨죠. 네네. 역대 대통령 최초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 4.3 희생자 그리고 또 4.3의 희생을 발생하게 한 국가의 네네. 책임을 네. 인정하고 사죄하는 네.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분명히 예. 이 제주 4.3항쟁과 관련해서 그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특별법까지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던 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직까지도 별 말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심지어는 뭐 그 80년 5월 광주 기념식에 네. 이무리원 행진곡도 재창을 못하게 하고 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에 역행하는 네. 본인이 직접 어찌됐건 제주도민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바니까요. 그것만큼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데요. 곧 돌아올, 며칠 있으면 이제 돌아올 제주 4.3항쟁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다제사에서 이전에 특집편으로도 방송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함께 또 되새겨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제 71강 김종필과 중앙정보부 편입니다. 예. 네,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김종필과 중앙정보부 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권력을 잡고 나서 이걸 좀 안정시킬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렇죠. 그 방법,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바로 아마 김종필이 될 텐데요. 네, 어떤 인물인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최다선 의원입니다. 그래요? 9선 의원입니다. 이야. 9선 의원? 예. 지금도 근데 살아계시잖아요. 예, 생존해 있죠. 얼마 전에 김종필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중앙정보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 총리, 네, 전 의원, 네, 아무튼. 예. 김종필 씨의 부인이 네. 이제 사망했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과 김종필 씨의 부인은 사촌간입니다. 즉 박정희의 형이었던 박상희의 딸이 김종필의 부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사촌지간 있네요. 형의 그렇죠. 딸과 예. 그렇죠. 동생의 딸이 이렇게 같이
그렇군요. 굉장히 그 집안적으로도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종필 전 총리하고 처숙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친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 같이 그런 관계가 되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바로 이제 사촌 처제가 되는 거고 네네. 박지만이 네. 바로 사촌 처남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김종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제가 어릴 때부터도요 정치계에서 굉장히 이름을 많이 뭐 삼김 어쩌고 하면서부터 그렇죠. 굉장히 약칭으로 많이 JP죠. 들었거든요. 예. 많이 들었던 인물인데 이 지금 5.16 쿠데타 이럴 때부터 시작된 인물인지는 미처 몰랐거든요. 예. 살아있는 유신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겁니다. 정말 예. 예. 참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실제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후배인 거죠. 후배죠. 네, 육사 후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뭐 일제 시대 때부터 같이 있었던 인물인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 정도는 아무리 좀 아닙니다. 나이가 그렇게는 아닌 예. 거죠. 이게 박정희가 이제 1917년생이고 그 김종필이 1926년생이죠. 거의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군요. 예. 박정희는 육군사관학교 이제 8기를 졸업을 했는데요. 8회 졸업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구선의 국회의원이고요. 네. 6, 7, 8, 9, 10, 13, 14, 15, 16대 국회의원이고요. 네. 국무총리를 2번이나 지냈습니다. 11대, 31대 국무총리였죠. 네. 31대 국무총리는 바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네, 네. 그러면 박정희에 대해서, 네. 김종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네. 5.16의 본질이 무엇인지, 5.16 그렇죠. 쿠데타의 본질이 무엇이고, 박정희 권력이 추구했었던 정치 지향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네네. 그 다음에 또 박정희와 또 유신 통치가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네네. 그리고 민중들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탄압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바로 이제 김종필인데요. 네네. 우리 이제 김종필은 뭐 지금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들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종필을 네.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의미에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일단은 26년생이라는 거고요. 예. 그러면 뭐 90세죠 지금? 예, 90세시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조금 더 일찍 태어나셨으면 어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일제 시대에는 거의 10대 시절 정도였던 그렇죠. 거고요. 그죠? 예, 유소년과 청소년 청년기를 보냈던 거죠. 네.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아마 광복이 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친일파 장교가 되거나 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사실상 일단 나온 걸로는 뭐 친일 행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어찌 됐건 육사 후배고요. 예. 예. 뭐 당연히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의 중심 인물이고요. 네. 이 김종필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알아보면은 네. 1926년 1월 7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고요. 네. 이 부여가 이제 김종필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되는 거죠. 예. 집안은 대대로 조금 부유했었습니다. 부유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갑부죠.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김현택은 살아생전에 이천섬지기의 쌀 2,000섬이니까 굉장한 부호였죠. 네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상배는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규환면의 면장, 부여면의 면장으로 지역 유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면장이면 그래도 친일파 아닌가요? 친일파죠. 친일파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일 이야기에 의하면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주고 돌봐줬다. 의열단 단원이었던 유혁현 선생들을 일본 경찰에 쫓기는 모습을 집으로 피신시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료가 충분하게 발굴되고 검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김종필의 아버지 김상배가 네. 친일 부역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이게 면장이었기 때문에 네. 면장이면 대단히 높은 직급이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그 조선인이 차지할 수 있는 직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친일 부역자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립운동가 의열단 단원을 피신시키고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도 뭐 긍정할 필요는 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어쩌면 좀 약간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안에서는 또 이렇게 독립운동을 또 돕고 이랬을 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예. 아니면 자신의 보신의 수단으로. 네네. 광복 이후에 보신의 수단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정확한 있었다. 사료가 뭐 이제 밝혀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그런 인물이었고요. 아버지는. 예. 그리고 김종필은 대전 사범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청년기에. 사범학교가 참 유행이네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45년에 졸업을 합니다. 네. 광복 직전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뭐 한 두어 달 하다가 이제 그만둡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뭐 별로 재미가 없었거나 이제 뭐 자기 소질과는 뭐 적성과 좀 안 맞았었나 보죠. 네네. 그러다가 경성제국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경성제국대학이면 현재 서울. 그렇죠. 서울대학교죠. 예. 굉장히 좀 똑똑했었고, 그 다음에 또 경성제국대학은 똑똑하다고 입학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죠. 돈이 좀. 돈이 있고, 예. 친일파. 네,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대학 재학 중에, 광복을 맞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뭐, 자동차에서도 좀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를 마치고, 군에 입대합니다. 그런데 군대 간 지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사병으로 입대하는 거죠. 네네. 일주일 만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밥을 안 줬길래 탈영까지. 탈영하면 굉장히 심각한, 크게 군법으로. 심각 군법의 어떤 엄중한 처벌을 받는 거죠. 네네. 무거운 처벌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육사까지 나중에 가셨을까? 이해하기 어렵네요. 예.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 탈영을 했는데 잡히나요? 예, 잡히게 되죠. 네. 자수의 형식인지 네. 체포된 다음에 자수의 형식인지 아니면은 네. 뭐 자수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고 나서 재입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8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육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지금으로 따지면 육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검증을 거치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그렇죠. 뽑히잖아요. 탈영병 중에 최초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 아닐까라는 처음이자 생각이 마지막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탈영병을 그것도 육사면 이제 간부잖아요. 그렇죠. 간부를 거기다 입사를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집안이 너무 좋은 건가? 뭐 여러 가지 뭐 뒷배경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네네. 다만 이제 그 당시를 보면 네.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1945년부터 이제 48년까지는 국군 경비대라든가 뭐 국군의 기틀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었고 이제 사람도 네네. 부족했었던 거. 그 당시는 다시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굉장한 엘리트 축에 이제 속하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 서울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집안 배경도 괜찮고 그쵸. 하니까 이러저러한 경로로 똑똑하니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그렇군요. 짐작을 해보는데요. 네네네. 요때 소위로 임관을 하고 나서 육군 정보국에 배치가 됩니다. 정보국. 예. 그 당시 이제 정보부대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육군 정보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공안 통치, 정보 정치.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앞잡이가 됐었던 방첩대.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무사령부.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전두환 시절에 또 보안사령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국이니까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육군 정보국에 중위로 있었던 시절에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승진을 하게 되고 이제 군 생활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51년에 박상희의 딸,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의 오빠죠? 네. 형이죠? 네네. 박상희의 딸 박영옥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박정희와 교류를 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는 굉장히 똑똑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150명의 미국 유학단, 미국 유학 장교단에 이제 선발이 돼가지고요. 미국 포트 베닝의 육군 보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죠. 똑똑하긴 똑똑했군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육군본부의 정보국의 정보과장. 네. 으로. 주로 정보 쪽을 다루는 이런 업무를 주로 했었군요. 군에서도. 그렇죠. 예. 아무래도 머리가 좋으시다 보니 그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보통 육군의 이제 정보국으로 있었으니까 우리 48년에 4.3 네. 항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여순 항쟁이 일어나게 되지 네네. 않습니까? 이러면서 군대 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를 색출하라는 이승만의 명령에 의해서 박정희가 들통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 그렇죠. 예. 남로당 군사총재. 네네. 그때 바로
누구? 김종필이 네. 정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박정희를 구명하는데 박정희가 목숨을 건지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굉장히 가능한 거죠. 장인어른의 동생이니까요. 그렇죠. 그죠? 예. 장인어른의 동생이 그 지금- 장인어른인 거죠. 예, 더군다나 그죠? 예. 박정희는 김종필보다 군대 한참 상관인 거고. 예. 그렇죠? 어찌 보면은 자신이 출세하려면 박정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박정희가 사형을 당한다거나 아, 그러면 박정희가- 군에서 완전 막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끝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자기는 탈영도 했는데. 그러네요. 네. 완전 이제 인생길 막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구명을 하는데 힘을 예. 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그렇구나. 당시에 이제 예. 장도영이라든가 네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에 있었다라는 거죠. 관련 업무. 네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박정희와 김종필은 한 배를 탄 목수입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겠군요. 예. 예. 혈연과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 네네.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와 아주 또 이렇게 구명까지 했으면 단지 이제 혈연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더더욱이 돈독한 사이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5.16 쿠데타에도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을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왜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네.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이 김종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한 달 후인 네. 6월 5일 날 쿠데타 거사 목적을 발표하기 위한 언론과 인터뷰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반혁명 세력과 방성하지 못한 기성 정객들. 그러니까 기성 정객들이니까 자유당, 민주당 정부에 섰던 정치에 섰던 정치 몰입애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거죠. 네. 그들 가운데 혁명 정부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조작 날조하여 다시 정치 참여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기성 정치인들의 공상을 깨워주고 잡다하게 떠도는 데모 등을 일소하려 한다. 이런 식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럼 뭔가요? 거기서 내세우는 그러니까 얘기는. 정치를 개혁하고 네. 그다음에 또 혁명 공약의 최우선이 뭡니까? 반공 아닙니까? 그렇죠. 반공을 국시로 하고 그다음에 또 썩은 정치인들을 정치를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또 미국과의 한국 전쟁의 혈맹이었던 미국과의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이런 첫째도 반공, 둘째도 반공, 셋째도 반공.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구국의 결단으로 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요? 라는 거냐? 네.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정황을 좀 보게 되면은요. 네. 박정희는 사상 문제로 무엇을 할 때마다 사사건 건이 발목을 잡고 걸리고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나서 그 5.16 원래 이제 군사 쿠데타가 안 일어났다면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육군의 군대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정희는 바로 이제 좌천이 되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얘기를 하시기도 했죠. 예. 예. 그러면 김종필은 왜 박정희와 함께 군사 반란 5.16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김종필은 육사 8기예요. 네. 육사 8기입니다. 육사 8기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군인들 보면은 그 이할림이라든가 장도영이라든가 박정희라든가 사람들 보면은 그 나이가 1살, 2살. 오히려 자기보다 상관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명하복, 명령과 복종, 이 위계 질서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상관으로 위에 있고, 예. 심지어는 30대가 막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김종필의 그 육사 8기는 그 윗기수인 육사 7기에 비해서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데 8년 정도가 늦어요. 열받겠죠, 그러면. 네,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데 뭐 2, 3년 걸린다라고 하면 10년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받을만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 처우에 되게 그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 네. 겁니다. 군번이 좀 말린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네, 꼬인 군번인 거죠. 그죠. 꼬인 군번이라고 예. 보통 표현을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병으로 이제 현역으로 군대를 딱 갔는데 네. 자기는 2등병, 짝대기 하나인데 짝대기 2개가 다야. 그럼 자기는 정말 힘들겠네요. 마지막까지 쫄병으로 있는 거죠. 네네네. 이러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출세를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출세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김종필과 648기들은 이런 불만을 갖게 되는 네. 거고 이것이 648기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결집 세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자체도 원래 그런 것에 대한 좀 반발심이 좀 있었고요. 그런 비슷한 류의 곧 있으면 잘릴 위기에 놓여있기도 했고 그렇죠. 좀 이 이상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는 박정희 자체도 그런 게 있었는데 팔기들과 거의 뭐 비슷한 입장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종필은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바로 이제 그 4.19 혁명이 일어났었던 네네. 해니까 장면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정군을 명분으로 정군. 그러니까 군대를 개혁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사적인 이유 때문에 정군을 그렇죠. 요구하는군요. 이제 그럴듯한 거죠. 왜냐하면 왜 무능한 군인들이 있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극심하게 처참하게 패배한 거 아니냐. 물론 한국 전쟁을 뭐 휴전선이 그대로 거졌으니까 뭐 이겼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졌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네네. 이래서 대한민국 군대가 남북 간의 대치 관계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군대가 좀 튼튼해야 되는데 무능력한 선배들 때문에 군인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뭐 맞는 말이긴 하죠. 예. 네. 하지만 이것이 이제 묵살당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 이제 항명파동, 응은지로 이제 연루가 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면, 예. 그래서 648기의 대표 주자였었던 김종필이 네. 책임지고 전역하는 것으로 예편하는 것으로서 오.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네네. 예,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겠어요. 억울하죠. 네. 예. 그리고 나서 그게 바로 이제 그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1년 전 얘기예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1년 복귀를 후에.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요 다음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는 내용들이 좀 많을 겁니다. 네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1960년에 항명파동으로 육군 중령이어서 이제 전역을 하는 거죠. 뭐 네네. 이게 말이 좋아 예편이지 뭐 강제 전역인 거죠. 그죠. 아주 불명예 퇴진이죠. 예. 실업자가 되는 거죠. 실업자 김종필은 취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때 장준하 선생과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장준하 그렇죠. 선생은 그 야권에서의 아주 대북적인. 그렇죠. 제야 대통령이죠. 네. 근데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탈영병이죠, 둘 다. 너무 의미가 다르네요. 예, 우리 아까 그 3대 도적, 홍길동, 임꺽정, 그다음에 또 장길산. 네. 여기는 무슨 그다음에 탈영병 또, 3대. 예. 3대 천재, 이광수, 그다음에 최남선, 네. 벽조 홍명희 선생님. 네. 3대 탈영병이 있습니다. 김종필, 네. 장준하, 김준엽. 거기다가 같이 이름을 올리면 좀 그렇죠. 그렇죠. 김준현 선생님하고 장준하 선생님께서는 예. 이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그렇죠. 거기서 뜻을 품고 탈영을 하셨던 분이고 여기는 예. 우리 국군에서 배고파서 탈영하셨던 분. 네. 장준하 선생님은 이제 사상계에 네. 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사상계가 뭔지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예. 수 있으니까. 사상계 장준하 선생님은 잘 아시죠? 네네. 이 사상계는요. 1953년 3월에 네. 장준하 선생님께서 발행하여 창간된 월간 종합 잡지. 그러니까 네. 월간 정치, 문화, 예술 종합 교양 잡지다. 요즘에도 이제 월간지가 좀 많죠?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똑똑하고 좀 정치 좀 안다, 읽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정치를 볼 만큼, 사상계를 볼 만큼 예. 인기가 굉장히 있었던 그런 월간지였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잡지는 사상계는 원래 1952년 그러니까 광복 직후에 그 백낙준 선생이 그 국민사상연구원의 기관지였었던 사상으로 이제 네.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전쟁 중에는 국민사상의 통일, 자유민주주의의 확립, 반공정신의 앙양. 그래서 네. 그 전쟁 시기에 있었던 지식인들의 어떤 사상 운동을 주도하는 사상지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장준하 선생님이 단독으로 인수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2015년에 대한민국 진보 세력이 장준하 선생님을 존경하고 하지만 네. 장준하 선생님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요. 네. 보수주의자시죠. 철저한 보수주의자였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마치 빨갱이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는 좀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래서 네. 이 장준 선생님의 이 사상계의 편집의 어떤 기본 목적, 기본 방향, 민족 통일의 문제, 네. 민주주의 사상의 함양, 경제 발전, 새로운 문화의 창조, 민족적 자존심의 양성. 아. 그런데 민족 통일 문제, 민주 사상, 경제 발전, 새로운 문화 창조, 민족적 자존심의 박정희의 쿠데타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예.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탈락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김종필 씨가 예. 사상계에다 지원서를 넣은 거군요. 그렇죠.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예. 이런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던 인기의 또 명망 있는 잡지였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잡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발행 부수가 되게 엄청납니다. 수만 부에 달했었고요. 오. 그리고 보통 이제 요즘도 뭐 이제 언론이라든가 네. 무슨 뭐 일간지, 신문이라든가 잡지 네. 이런 게 거의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광고로 연명을 하죠. 네, 보통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대기업의 광고에 따라서 편집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지만 장준 선생님의 사상계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 사상계를 꼽았을 정도입니다. 야, 진짜 민중예술이가 그런 신문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준비를 해야죠 지금. 예. 네, 어쨌거나. 예. 하여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장준 선생님과 예. 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박정희와 꾸준히 교류했었고요. 네. 이미 이제 그때부터 그 전후로부터 이제 군사 반란을 모의했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4.19 네. 그날을 거점으로 해서 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예. 근데 실패를 하고 1년 후, 그러니까 사상계를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군사 반란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5.16 쿠데타까지 온 겁니다. 예. 쿠데타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필은 장준 선생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죠. 자기를 떨어뜨렸는데 예. 앙심을 품었군요. 뭐 이게 뭐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준 선생님이 갑이고 이 아, 김종필이 그럼요. 을이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5.16 군사 쿠데타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장준 선생님이 을이 되고 김종필이 갑이 됩니다. 아니 왜 을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저도 예. 말을 해놓고 나서는 좀 애매한데요. 네. 어쨌거나 입장이 좀 바뀝니다. 네. 이래서 1961년 7월호에 네. 사상계 7월호에 함석헌 선생님. 그러니까 함석헌 선생님은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상계 주필이죠. 아, 예.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철학가라고 볼 수 있는 이 씨알 사상 이렇게 그렇죠. 하셨던. 예, 우리나라 현대사에 네. 어찌 보면 유일한 어떤 사상가다, 네, 네. 철학자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분이죠. 네. 그럼 잠깐 우리 함석헌 선생님에 대해서 현대사 열전에서 짚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예, 좋습니다. 현대사 열전, CR 함석헌. 함석헌 선생은 1901년 3월 평안북도 용천에서 함영택, 김영도의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려서는 한학을 공부한 선생은 평양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19년 학업을 중단하고 3.1 만세 시위에 참가한 후 3.1운동에 대한 반성문을 쓰면 복학시켜준다는 일본인 교장의 제의를 거부하고 퇴학돼 2년간 학업을 중단했다. 그 후 1921년 오산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다. 이때 안창호, 이승훈, 이광수, 조만식 등과도 교류하면서 민족주의 사상과 실력 양성론의 영향을 받았다. 일본으로 건너간 함석헌 선생은 동경고등사범학교를 수석 졸업하였고 귀국 후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역사와 수신을 가르쳤다. 1934년에서 35년에 동인지 성서조선에서 그의 주저인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연재하였고 1940년 개우회 사건으로 일제에 의해 체포 투옥돼 1년간 옥고를 치루었다. 1942년 5월 성서조선에 실린 친구이자 동지인 김교신의 글이 빌미가 돼 이른바 성서조선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성서조선은 폐간되고 함석헌 선생은 서대문 형무소에 미결수로 1943년 4월 1일까지 1년간 복역했다. 1945년 광복 후에는 신의주 학생시위의 배우로 지목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의해 투옥됐다. 1947년 3월 17일 월남했고 장준하 선생의 권유로 1956년부터 사상계를 통해 논객으로 활약하였다.
1958년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견해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정책에 비평을 가하기 시작했고 함석헌 선생의 컬럼은 상당한 인기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959년 한국전쟁 관련자들에 대한 훈장 서운 이야기가 나오자 형제를 죽이고도 무슨 훈장이냐라고 비판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되었다.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그해 7월 사상계에 발표한 정치평론 5.16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을 통해 박정희와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한일회담에 반대하였고 장준하 선생의 국회의원 총선거 옥중 출마를 지원하였다. 함석헌 선생은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독재 야당운동에 참여해 삼성 개헌에 반대하였으며 10월 유신 이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수차례 투옥되었다. 1969년 4월 19일에는 4.19 10주년 기념 강연을 마친 뒤 식묵 시위에 들어가기도 했다. 1970년에는 정치 시사평론을 실은 월간 잡지 CR의 소리를 창간하였고 1974년 7월 인혁단 사건 관련자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하였다. 1980년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의 탄압으로 CR의 소리는 강제 폐간되었다. 함석헌 선생은 1989년 2월 4일 별세하였다. 당시 선생의 나이 89세였다. 2002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건국 포장이 취소됐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네,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예. 그럼 이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셨던 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5.16 군사 혁명이라고 하죠? 네네. 혁명 주체 세력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네네. 이게 함석헌 선생님께서 5.16 군사정변, 네. 5.16 쿠데타를 비판하는 칼럼을 쓰는데요. 진짜 위험한 글을 그때 예. 당시에 쓰셨군요. 예. 예, 그게 이제 사상계 이제 7월호가 나가자마자,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거죠. 예. 그 당시에 그 5.16 군사정변, 쿠데타를 바라보는 어떤 그 사회 주도층, 지식인들,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 긍정하는 입장. 이 긍정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승만의 어떤 그 독재. 네. 그 다음에 또 그 뒤를 이은, 민주당의 네. 집권이 4.19 혁명의 희생을 각오한 민중들의, 국민들의 이화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이화 요구가 바로 뭡니까? 남북의 화해, 그쵸. 통일, 네. 그 다음에 그때 유행했던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였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발표된 소설이 바로 최은훈 선생님의 광장이라는 소설인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전쟁 이후에, 전쟁 복구해서 민생이 파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제 발전.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네. 그 다음에 또 이승만으로 인해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네. 이 정치 세력은 바로 한민당을 계승한 정당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친일 부역자들, 그다음에 또 반민족 세력과의 결탁을 거부했었던 혁신계 인사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진보당 계열의 인사들이죠. 네네. 이 사람들 완전히 배제를 합니다. 이승만 독재를 대항하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추진하면서도 하여튼 이러한 정신을 계승한 민주당이 제대로 정치할 리가 없는 거죠. 신파와 구파 나오면서 맨날 호건날 싸움 막질이나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 속된 말로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 지금 친일파 잔재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또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전혀 이 4.19 혁명으로 이 불씨가 당겨졌던 이 국민들의 염원이 제대로 어딘가로 이제 닿지 못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왠지 이 군인 5.16 쿠데타 세력이 마치 4.19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이 민중들의 이 요구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이 처음에는 느껴졌다는 거죠. 그렇죠. 계승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볼 수 했을 있는 수 있군요. 예. 뭔가 새로운 이런 걸 받아 안아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 주겠다. 예. 라고 착각을 그리고 했군요. 심지어는 윤보선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었죠. 총리가 장면이었고요. 네네. 근데 장면은 도망가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윤보선이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쿠데타를 인정했다. 이거는 장면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오히려 장면이 권력을 잡느니 군사반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였었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윤보선이 그렇게 민주당이 무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말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긍정 네,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또 반면에 그러니까 긍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박정희의 본색, 박정희의 과거 전력에서 모르는 거죠. 그쵸. 예. 모르고. 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네. 내막을 잘 몰랐던 거고요. 네. 반대했던 사람들은 뭐 글자 그대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은 민주주의인데? 그죠. 민주주의 훼손. 그러니까 이 함석헌 선생님의 그 글은 칼럼은 이런 긍정하는 면도 있지만 우려하는 면. 네네. 예.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것을 구실로 해서 장준 선생을 취조하게 됩니다. 김종필이. 아, 드디어 복수가 들어가는군요. 예. 이 칼럼을 가지고 날 떨어뜨렸겠다. 그렇죠. 아,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그때 당시 당대 특히나 정치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서 가장 영향력을 자랑하던 그런 매체였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매체를 제대로 다뤄야지만 내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해야지만 이게 정치를 하기가 쉬울 테니까요. 예. 이걸 먼저 잡아서 어떻게 좀 윽박을 지르든 뭘 하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당시 그 혁명정부죠. 5.16 군사반란 정부 어떤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네. 혁명위원회의 어떤 최고 지도자. 얼굴마담이었죠. 네. 장도영과, 장준환 선생님을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같이 엮어가지고 동시에 한 번에 제거하려고 했었어요. 예. 너도 장도영과 같은 평안북도 출신 아니냐? 그 뭔 상관이?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종북몰이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이러는데 장준환 선생님에 관련된 글이 있는데 네. 이것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장도영은 일본도를 일본군 장교였거든요. 네네네. 일본도를 빼들고 탈주하는 자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처단하겠다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때 장준하고 충돌했었다. 라는 기록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대가 바로 이제 스카다 부대였고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하고 장도영은 완전히 결이 다른. 아, 그럼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하여튼 어쨌거나 네. 김종필은 장준하를 의심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뭐 제야의 대통령이시고 예.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도 없었거니와 어찌됐든 뭐 제거라든지 내 편으로 만들든지는 할 필요가 있었던 인물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잡아서 취조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함석헌 선생의 글을 빌미로. 예. 네, 그 취조를 하면서도 뭐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예, 취조하면서 이런 거죠. 뭐라고 하냐면, 네. 정신분열자 같은 영감쟁이의 이따위 글을 도대체 무슨 저희로 여기에 실었소? 아, 함석헌 선생을. 정신분열, 영감쟁이. 네. 성스러운 혁명가업의 수행에 당신은 누구 보고 이 당신이라고 그러는 건지 참. 네. 우리 군사혁명을 모독하자는 거요. 이걸 쉽게 된 경위와 목적을 말하시오. 아, 이게 이제 지금 김종필 씨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상계의 밑줄 친 부분, 이제 김종필 자기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조를 들이댄 거죠. 그래서 윽박질렀다는 거죠. 네네. 그랬더니 장준 선생님은 왜 남의 글을 그런 부분적으로만 떼어서 문제 삼으십니까? 전체를 가지고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디 잡지 읽는 사람들이 앞뒤를 다 읽어보고 맞춰서 해석하나? 이런 자극적인 부분의 문구, 이런 거 현혹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예. 하여튼 뭐 터무니없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게 바로 이제 조중동, 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어떤 언론 보도 행태하고 똑같은 거죠. 네네.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장준환 선생님을 탄압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준환 선생님이 네. 김종필이 만든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렇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때 그 악연이 그 이후까지도 이어지게 되는군요. 예. 이때는 뭐 취조로 그쳤겠지만
그러면 아까 지금 또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취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 김종필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죠. 중앙정보부의 명목으로 지금 장준하 선생을 잡아들여서 취조를 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탄생되게 됐는지 예. 사실 이 중앙정보부가 사실 핵심적인 이 뭐랄까요 박정희 전 정권을 유지하는데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잖아요. 핵심이죠. 네, 예. 이 중앙정보부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중앙정보부는요, 영어로 하면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그러니까 CIA입니다. CIA. 그 미국에도 유명한 있죠. CIA. 예. 예. 그래서 중정 혹은 뭐 중앙정보부, 정보부라고 하는데요. 네.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산하기관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국가재건위원회? 국가재건 최고위원회니까 최고위원회. 혁명정부죠, 군사정부. 네, 5.16 쿠데타. 쿠데타 정부죠. 예. 쿠데타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1962년 3월에 정부의 직속 기관이 네. 되는 거고요. 주로 이제 그 수사, 그다음에 경찰, 검찰을 지휘하는 업무. 그러다가 이제 대공, 정보 수집. 이게 김종필이 정보통이었다라는 거. 그쵸. 정보 관련 업무를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네. 드러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앙정보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80년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네. 국헌을 문란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12.12 네.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어요. 안기부죠, 안기부. 그렇죠. 안기부로 우리가 바뀌는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게 네. 되는 거죠. 국정원. 예. 예, 정보. 지금도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의 핵심에 그쵸. 핵심 가운데서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중앙정보부, 즉 국가정보원입니다. 네네. 대한민국의 이제 그 정보기관을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라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중앙정보부, 즉 네. 국정원이죠. 네. 국정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기무사령부. 예전에는 이게 이제 보안사령부. 방첩대 아까 얘기하셨죠. 그렇죠. 방첩대, 예. 특무대가 되는 네. 거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군사 기밀을 예. 다루고 있으니까요. 지난 겨울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동생인 박지만의 동기가 육사 동기가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가 좌천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선 실세들,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인사전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기무사령관의 핵심적인 위치가 있었던 거고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이 정보기관이 권력의 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실세 중에 실세가 거기 앉게 된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뭐 기무사령관이나 아니면 국정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것을 만들게 된 핵심이 바로 중앙정보를 만들게 된 핵심이 바로 김종필이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국정원 안기부 그 첫 시작을 바로 김종필 씨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보통이었던 예. 그 사람.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게 1961년 5월 16일이죠. 네. 그런데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창설이 된 게 바로 1961년 6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 정변을 일으킨 지 한 달도 안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중앙정보부법을 만든 거죠. 중앙정보부를 만든 거죠. 그게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5.16 쿠데타 군사정변 이후에 군사정권이 자기가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중앙정보부였다. 이런 예.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는 주로 그 육군본부의 정보국, 네. 그 다음에 또 특무부대 요원들을 중심으로 전부 이제 정보를 담당했던 정보통들이죠. 예. 몇 명으로 만들어졌냐면 처음에는 3,000명을 중심으로 만들어요. 굉장히 많군요. 시작부터. 그런데 1964년에는 그 중앙정보부죠. 예. 중앙정보부의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인가요? 중앙정보부의 요원은 37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37만 명이나 정보 요원이면 일자리가 참 많이 늘었겠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뭐 일자리 늘리는데 뭐 선수죠. 와 대단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스파이였던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해서 네.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랬죠. 뭐 술 마시다가
나라님 욕만 하면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가 예. 괜히 나왔던 37만 명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그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영화 효자동 이발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뭐 고문당하고 이래서 후유증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37만 명의 정보원. 요원이 37만 네. 명, 37만 명.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예. 61년 6월에 만들어져가지고 3년 만에 37만 명. 3년만. 그게 바로 이제 김종필 예. 씨의 역할이었던 거군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 대한민국 육군이 60만 명이었나? 국군이 60만 명이었나 그랬는데. 아, 그래요? 예. 정말 그렇게 비유하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들의 절반 이상 되는 수입니다. 수도권의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 중에 웬만한 도시가 30만, 40만이죠.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이렇게까지 정보 요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5.16 쿠데타 그 군사 정변을 진짜 자신의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정보들 그리고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노골적이고 굉장히 무리한 정보 요원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그다음에 또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져요. 네네.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지면 중앙정보부가 활동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중앙정보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거는 중앙정보부를 만드는 법인 거죠. 활동의 범위를 제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보안법을 만들게 됩니다. 아, 이것 보안법도 김종필 씨가 만든 거예요? 김종필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때 만들어진 거죠.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케네디하고 박정희는 동갑내기인데 반공이라는 거를 빼고서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네네. 더군다나 케네디는 박정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박정희가 반공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빨갱이였으니까, 남로당 군사총책이었으니까, 그리고 일본군 장교였으니까, 그리고 민주주의를 신봉하지 않아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박정희는 케네디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누구랑 친해야 하니까. 그래서 김종필이 더글라스 메가더를 만나고 오고 그리고 또 박정희가 케네디를 만나고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뢰를 얻기 위해서. 미국의 마음을 들으면 대한민국은 반공이야.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반공법이고요. 얼마나 비굴하고 아첨하길 좋아했냐면 반공법이 시행된 날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일부러 날짜를 딱 맞춰서 그렇죠. 선물하듯이 예. 우리는 반공국가예요 하는 걸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정원장이 장관급인데요. 유신이 선포가 되고 나서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됩니다. 아, 그만큼 이 중앙정보국의 역할이 예. 유신 정권, 박정희 정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김종필 씨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인지, 유신 정권에 어떤 공을 세운 인물인지를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권력의 핵심이었냐면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었던 전두환 있죠. 네네. 전두환이 1980년에. 네. 바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습니다. 정말 권력의 핵심이 다 중앙정보부였다. 예. 그랬던 인물이니까 또 그만큼 정보에 밝고, 쿠데타까지 또 연이어서 일으킬 만큼 이게 됐다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참, 여전히, 하지만 그런 이 군사정권이며 그런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왔던 정보국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보국들의 힘이, 권력이 쏠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험한 암적인 역할인지, 암적인 이 존재인지를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앙정보부 하면은 이 공작정치, 네. 반공정치, 네. 이런 걸 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굵직굵직한 공안사건, 네. 조작사건, 그럼요. 다 국정원, 네. 중앙정보부 소행이죠. 인혁당 사건부터 시작해서. 인혁당, 네. 민혁당, 통혁당, 난민전, 동백림, 유명한 사건들은 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뭐 99% 이상은 네, 100%라고 해도 뭐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네. 뭐 당장에 뭐 장준하 선생의 그렇죠.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네. 뭐 물론 각 나라마다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것이 해외 외국과의 타국과의 정보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근데 이게 국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악용되는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뿌리 뽑아야 할 참 오욕의 역사이고요. 예,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종필과 중앙정보부 이야기를 저희가 71강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후에는 좀 앞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이후에는 이제 바로 이제 중앙정보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네. 중앙정보부가, 그러니까 중앙정보가 만들어졌으면 원래 박정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공을 국시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혁명유망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나는 군인이므로 군인의 본분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민간에게 이양하고. 그렇죠. 민간에 이양하겠다. 민정 이양을 약속을 하지요. 네. 그런데 어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절대 돌려주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은밀한 공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민주공화당을 네. 창당을 하게 되고 네. 이런 민주공화당을 창당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옷을 갈아입고 군복에서 네. 민간인의 복으로 사복으로 갈아입고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되는 과정을 네. 그러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끝내기 전에 예. 우리 또 역사 데자뷰 하나 짚어보고 마무리를 해야죠. 예, 역사 데자뷰. 네, 어떠한 좀 역사를 같이 오늘 현재 역사와 함께 되짚어보면 좋을까요? 예, 뭐 최근에 외국의 아시아의 지도자가 예.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죠. 예. 리콴유라는. 그렇죠. 한자로는 이광유 예. 싱가포르 총리죠. 네. 총리가 사망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 보수 언론들을 비롯해서 극찬을 하며 어마어마한 인물로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싱가포르의 아버지 국분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 싱가포르의 아버지. 싱가포르를 건국하는 데는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사실입니다. 네네. 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싱가포르를 발전시켰던 싱가포르를 발전시키는데. 네. 리콴유 총리가. 네. 기여를 했는지, 다른 면은 없는지. 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칭송을 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예. 대표적인 논리가 바로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다. 네. 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국민 행복도를 조사를 하면 전 세계 꼴찌죠. 싱가포르가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 2만 8천 불에서 3만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3만 불이다, 1달러에 1,000원이다라고 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네. 1년에 1억 2천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정말 몇 안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빈임금 부의부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수준이죠. 국민 행복도도 굉장히 낮고요. 예. 국민 행복도 조사를 하게 되면 전 세계 꼴찌 수준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우리나라도 꼴찌에 임박하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 절반이 불행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에서는 담배꽁초만 버려도, 껌만 뱉어도 엄청난 벌금과 맞아요. 가혹한 형벌로 유명한 거죠. 네네. 벌금의 나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상당수가 외국에서 사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구의 4분의 1, 130만 명이 바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렇군요. 2013년에 싱가포르 폭동,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고요. 네네. 싱가포르에서는 노조가 파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빈부격차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군요. 예. 싱가포르 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직업학교로 가야 됩니다. 싱가포르의 사교육은요, 대한민국의 사교육에 못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참, 싱가포르의 5만 달러라고, 국민소득 5만 달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정말 많은 수의 빈민들과,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의 몇 안 되지만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하고 있는 부유층들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5만 달러 정도를 유지하고 예.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영국의 그 식민지 시절이었다가 이제 자치정부가 됐었고요. 1959년 리쿠아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싱가포르의 의회는요, 네. 87석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네. 최고 의석은 몇 석을 차지했을까요? 그래도 절반 가까이는 2011년 총선에서 6석을 획득합니다. 이것이 최대의 성적입니다. 야당 출신 의원 자체가 12명밖에 없습니다. 어머 세상에나. 그 집권 인민행동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리쿠아뉴의 정당이죠. 네. 1959년부터 지금까지 80석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일당 독재예요, 일당 독재.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치가 이렇게 될 예. 수밖에 없군요. 예, 우리 북한을 세습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싱가포르 리쿠아뉴 총리 아들 리센룽이 지금도 총리죠? 아, 그렇군요. 예. 거의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이렇게 동질감을 많이 느낄 법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정당 일당 독재 국가를 바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고요. 예.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있죠. 네. 예. 싱가포르는 남북이 대치도 안 됐는데 국내보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비판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싱가포르의 보안법은요, 공식적인 혐의, 네. 기소가 없어도 무기한 구금할 수 있습니다. 야. 선거라는 것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 기간 중에 그래도 아무리 억압된 나라도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 총리 선거 때는 네. 정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를 비판하면 사실상 보안법이군요. 예, 바로. 보복당합니다. 그러면 거의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나라네요. 예. 2014년 국경 없는 기자회가 평가한 세계 언론 자유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싱가포르는 175개국 중에서 150등입니다. 웹사이트 개설 자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검열이 합법인 나라. 야외 집회, 행진의 자유 허가 대상입니다. 싱가포르에 인구 없습니다. 사형 집행 세계 1위가 싱가포르예요. 예? 그런 사형 나라. 집행도 예.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는 있죠. 하지만 네. 사형 제도가 몇 년 동안 집행을 하진 않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형 집행은 즉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 사형 집행이 4만 명이 된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한 나라군요. 엠네스티라고 이제 국제사면위원회, 인권위원회가 있죠? 네네. 1991년부터 2003년 사이에 400명 정도가 교수형을 당했다. 그렇군요.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이분, 예. 리콴유라는 분이고요. 예.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만든 게 지금 리콴유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죠? 혁혁한 공을 세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 존경받는 아버지니 뭐 싱가포르의 아버지니 이런 수사로 과연 쓸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민들이 그것을 바랄까? 예. 또 의문이고요. 지하철에서 음식을 먹어도 벌금을 내는 나라. 그죠? 수십만 원의 벌금을 내죠. 네, 음료수 같은 걸 길 가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게 또 유명하죠. 예. 네. 리콴유는요, 친일 부역자예요. 그렇습니까? 예, 일본군 통역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야, 이거 누구와 굉장히 또 흡사한데요. 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 그러고 나서 친일파였다가 이후에 나라를 집권한 지도자로 변모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또 집권을 하고 예. 있기도 하고요. 참 절묘한 데자뷰네요, 정말. 올 여름에 동남아시아로 뭐 휴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싱가포르 많이들 놀러 가시죠. 그런 싱가포르 가야겠습니까? 물가도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예. 싱가포르. 예. 그러네요. 아무튼 뭐, 여기 또 리콴유, 장례식장에 또 우리 가셔야죠. 대통령이 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셨습니까? 예, 벌써?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네, 또 외국 정상에 또그 장례식에 직접 가시고 이런 일이 좀 드물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아마 또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보는 심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김종필과 중앙정보부까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예. 방송 마치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우리 있을까요? 그 방송 처음에 네. 목련꽃 봄에 꽃이 폈죠. 네네. 제가 어제 목련꽃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목련꽃 하얗게 피었는데요. 네.
목련꽃의 그 하얀 빛깔을 보면서 네. 돌아올 수 없는 수학여행을 떠난 우리 학생들의 하얀 교복 빛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네네. 이제 벌써 또, 일주기가 예, 다 우리 아이들 되어가네요. 또 이제 수학여행 네. 갈 때가 그쵸. 됐죠. 봄이 왔는데, 그쵸? 네. 부디 일주기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독재자의 장례식에 참가하는 대통령이 네. 우리 생때 같은 아이들의 일주기 추도식에 네. 과연 올 수 있을지, 아, 이런 것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 네.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된다 한들, 그럼요. 그것이 어떠한 행복을 줄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2015년의 봄. 네. 너무나도 아픈 봄이네요. 예. 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72강으로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